계시고 다시 한번 박요셉님 오늘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SNS상에서 문제가 됐던 또 인물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그분은 백요셉이라고 합니다. 백요셉. 이분 백화성 백요셉, 이분 박요셉님이고 김선동 의원님 석발한 지가 몇 달 됐는데 머리가 많이 길어졌어요. 예, 순천 출신의 재선 의원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님. 여러분들 새해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그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 이렇게 정리한 그 정치 노선이 우리 민족과 민중이 가야 될, 우리 국민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진보정당을 별도로 만들었던 것은 이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을 좀 더 철저하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87년도에 정권교체와 민주화가 됐어야 됐는데 그것이 한 10년 지체되었습니다. 9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서민경제와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87년 체제 20년을 정리하고 보다 더 진보된 새로운 민주체제로 갔어야 됐는데 그게 한 10여 년 또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민주주의를 우리가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서민경제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 그런 그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간절히 그리운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륙으로 가는 길이 저의 꿈이자 우리 민족의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다하고 정동영 의장님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역사에 큰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모든 분들께서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함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동 의원님은 남자 순천 대표, 여자 순천 대표, 전국신 의원님, 여자 약사회 회장이시고 대륙으로 가는 길도 이사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데 그래도 17대 우리 의장님 덕분에 공짜로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4년간 국회의원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오로지 제가 추구하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또 어렵고 가난하고 누군가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 구세주 같은 분이 지금 정치인 중에서는 정동영 의장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우리 의장님이 굳건히 정말로 다시 호련히 잘 일어서셔서 우리 모두를 안심시키고 이 나라를 구하는 큰 도약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저는 초야에서 기도로 그냥 일관하고 생업이 약사니까 약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스 순천 중에서는 조금 작품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마음에 복자를 심어준 저희 부모님 덕분에 어디 가든 장복 심의가 나타나면 일단 행복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선동 의원은 고향에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조금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순천 매산 중고등학교 총회장 시절에 우리 김선동 의원님이 그 체육대회 축하하러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난 미남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를 내가 잘 돌봐줘야겠다 힘도 없으면서 그랬는데 중간에 여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순하게 사실 거죠. 순천인답게 사실 겁니다. 정의로운 것은 어쩌다 보면 폭발할 때는 좀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순천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순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99.9% 모여 산다. 그걸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순천에서 김선동 의원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순천 시민을 위해서 순천의 딸로서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들 순천 사람들 보면 장복신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선동 의원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정동영 의장이 순천에서 가장 인기가 1위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륙으로 가는 길이 순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탈북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박효셉 씨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 제가 여기서 발제를 해도 되는 사람이 되지 않나요? 좀 감사합니다. 한국에 한 10년 정도, 북한에서 한 19년 정도, 18년 정도 살았고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고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되게 여러 문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그 북스터디를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렇게 이런 북스터디 모임을 하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세계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저처럼 이제 남한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저처럼 여러 문화를 이제 겪어본 친구는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다양한 문화를 겪은 건 그냥 경험일 뿐이고 나의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이제 결정하는 건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바탕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사실은 그 탈북민으로 산다는 게 어찌 보면 소수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동영 고모님께서도 세터미널이라고 부를까 아니면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마이그레이션 조금 그 이제 대부분의 그 남한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탈북민들이 지금 한 26,000명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면서 되게 저는 사실은 사회 문제나 이제 정치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의학과 이제 이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문 쪽에 아니면 이제 이과 쪽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었는데 2011년에 이제 유아여대에서 그 남북 대학생 역사평화 통일 토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생 토론자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토론 주제가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육자회담 이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이렇게 4가지 주제였었는데 그걸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남북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때 이제 저는 원래 그 전까지는 북한인권법 통과돼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북한인권법을 이제 그 입법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거는 북한인권을 해결하는 법안이 아닌데라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그때 했던 게 북한인권법 통과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준비를 하면서 좀 더 많이 관심이 갔었었고 이제 올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어떤 전제 조건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통일이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통일이란 그 의제가 이렇게 빠지고
그냥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이렇게 막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이제 살면서 한국 사회가 통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그런 의문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가 교회에 가도 그렇고 이제 탈북민들은 통일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통일의 미래인 우리가 탈북민들이 그런 미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미래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가 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의문을 처음 가졌던 이제 사건이 2012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 동생이 이제 중국 신양에서 공안에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두만강을 넘을 때부터 저는 이제 두만강을 넘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신양 공안에 잡혔다고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TV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할 바에는 좀 어차피 뉴스에 나왔는데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알아서 좀 그 친구들이 북한에 가도 어떤 처형이나 이런 문제를 안 당할 수 있게 좀 전 세계 시민들한테 이 문제를 좀 알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Save My Friend라는 그런 탈북자 북송 반대 캠페인을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를 그냥 Save My Friend라고 했던 건 내 친구를 그 탈북자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 이슈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탈피해서 진짜 내 친구를 구해주 정말 내 친구였거든요. 내 친구의 동생이었어서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라고 그걸 이제 온라인 캠페인을 서명 캠페인을 시작해서 3일 만에 이제 13,000명이 이제 그 서명을 해줬고 한 13일 만에 18만 명이 지금 서명을 해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서명을 해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순으로 해줬는데 대한민국 그 국민은 한 2만 명, 17,000명 정도 서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서명을 하면서 오프라인상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도 가봤었는데 북한 인권 탈북자 북송 반대 그 캠페인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너무 정치 이슈화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수 왜 야당은 안 나오냐, 아니면 왜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서 이제 이런 광고 안 하냐. 그래서 이게 정치 이슈화를 하면 사람들이 더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오프라인 캠페인을 안 가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양극화가 이념적으로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양극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그 언론 모니터링을 쭉 했었어요. 근데 한 20일 동안 그 경향신문이랑 이제 한겨레는 단 한 건의 기사도 안 쓰더라고요. 그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러니까 그 조중동에서는 진짜 많은 기사를 이제 쏟아내는데 이렇게 이제 기사를 안 쓰니까 탈북민들이 떠나가거든요. 이 진보에서. 그래서 제가 한겨레 기자, 그 통일부 이제 출입 기자랑 이제 경향신문 기자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도 하고 이제 이메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보가 대한민국의 뭐 강정마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내 남한 내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조중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좀 기사도 안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탈북민의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보에서 또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그런 이슈를 안 다루니까 이제 이중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중성을 이제 갖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한겨레나 경향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기사를 좀 다뤄야
공격을 안 받까 언론으로서 그게 좀 중심의 어떤 어느 한쪽에 이제 편향된 기사가 아니라 중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고 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경향신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한민국의 어떤 미디어나 언론들이 좀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 이슈화하는 것들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저랑 이름이 비슷한 백요셉 씨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임수경 의원님의 그런 이제 기사를 보고 원래 저랑 그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좀 그 친구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는 임수경 의원님도 잘못이 있었겠지만 이제 백요셉 씨도 잘못이 있었다라는 글을 이제 인터넷에 썼었는데 페이스북에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는 같은 탈북민인데 왜 같은 편을 안 들고 이제 다른 소리를 내냐. 그래서 다른 소리 내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뜸 저한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대북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제가 사상관계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것도 자유가 없는 국가구나라는 느낌을 처음 받는 시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원 이제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촛불 문화제가 있었잖아요. 촛불 문화제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그 반대편에 이제 맞불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불 집회 한번 가봤어요. 왜 맞불 집회를 하는지 가봤더니 이제 낯익은 얼굴이 되게 많았습니다. 탈북민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보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왜 여기 와 있는지. 근데 이제 딱 끝나니까 이 아줌마들이 돈은 언제 주냐고 이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사진이라도 인증샷 찍어놓자 이제 하고 그래서 근데 질문했어요. 그분들한테 왜 왔냐 그랬더니 자신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왜 저렇게 이제 그 촛불 문화제를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네, 저는 그분들의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 대한민국에 왔는데, 저도 지금 10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든 뭐 통일부에서도 좀 받아보지 못했고, 제가 작년에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그 동유럽 체제 변화국을 이제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제 그 동베를린이랑 서베를린 체크포인트 앞에서 그 옛 동독 탈동하셨던 그 하원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서 그 동독 출신들의 그런 정착 교육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동독은 탈동한 사람들한테 정착 교육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이제 자기가 선택 나는 받겠다라면 받고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착 교육을 받을 때도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강압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동독 체제는 뭐가 좋고 소독 체제는 뭐가 좋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은 수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게 그 정착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되게 민주적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2004년에 받았던 이제 하나원 교육을 떠올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정착교육부터가 이제 민주적이지 않고 되게 강압적이다, 비민주주의고 이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고 무조건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서 되게 대한민국 하나원 교육부터가 이제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문제도 되게 많고 차의 갈등도 많고 뭐 지금 강정마을도 그렇고 아니면 밀양도 그렇고 철도 민영화도 그렇고 쌍용차 문제도 되게 차의 갈등이 많은데 과연 통일을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갈등이 엄청 많을 텐데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으니까 남북한 청년, 탈북 청년들과 함께 그런 새로운 대안 모델들을 좀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실험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3만 명이 이미 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북한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남한의 5천만 명이 이 3만 명한테서 3만 명과 함께 어떤 새로운 그런 체제나 새로운 이념이나 아니면 새로운 대안적인 그런 모델의 그런 공동체를 실험해 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제 꼭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이제 북한의 2천만 명을 이제 바꿔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많이 어떻게 통일이 될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륙으로 가는 길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13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같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가지고 신의주를 통과해가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영국까지 가는 여행을 한 4개월 동안 계획을 하다가 못 갔습니다. 어제도 터키에서 시작해가지고 스페인까지 도보로 이제 걸어갔던 청년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자기는 계획을 안 했다고 그냥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그냥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남한의 그런 갈등 그리고 대립,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통일되면 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남북한 청년들이 좀 같이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연습, 이제 서울시에도 그런 갈등 조정관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 그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계속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것이 이제 여행이 너무나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 교육은 좀 너무 책상에만 앉아서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전환을 해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통일 교육에서 여행을 하면서 저는 내년이 2015년이 되면 지리적으로 분단이 된 지 70년이 되는 해인데 남한 정부나 아니면 북한 정부에 이제 건의를 해서 다 국민들이 꿈꾸는 게 캠핑카를 타고 대륙으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한 청년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제 해외 교포 청년들이 같이 함께 그런 캠핑카를 타고 금강산을 지나서 라진선봉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과해서
파리, 영국, 독일까지 가는 그런 여행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도 찍고 싶고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갈등 전환 교육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유형의 통일 교육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많죠? 예, 굉장히 생생한 삶의 체험과 또 우리가 처한 분단 현실의 여러 가지 아픈 요소들을 박교섭님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박교섭 씨 같아요. 그러죠? 다행히 이 삼녀 일남 사남매가 형제가 아닌데 아들이 이제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과 그 누나들은 그냥 그런 특별히 변화 없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건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처벌이 없었냐고 아까 물었는데 부모님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데도 없어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새터민 여기 이제 그래도 탈북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통일부 있을 때 장관 할 때 탈북자란 말 대신 새터민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그 바꿔 쓰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도로 또 새터민을 폐기하고 또 탈북자로 돌아가 버렸는데 물론 아까 요셉 씨 말처럼 앞에 규정하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 이제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뭐 언론에서 쓰든 아니면 무슨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탈북자라는 뭐가 뭐 딱지 붙이기 같고 그래서 국어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때 이제 제일 많이 표를 얻은 그 단어가 새터민. 우리가 시골에 가면 신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박상배 이사장님도 고향 동네 신길이 새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동네에 새 집을 지을 집터가 없으면 새로 터를 내서 그 신혼부부 살림을 내는 새터 마을이 마을마다 있는데 말하자면 고향을 떠나서 새로 터를 잡았다는 뜻이니까 뭐 좋은 말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25,000명이 여기 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25,000명과 5천만 명이 어울려서 사는 이런 실험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요셉 씨 얘기가 아주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40분 정도 자유롭게 여러분 얘기를 좀 하시죠. 들으시는 동안에 좀 궁금했던 거나 묻고 싶은 거 우선 첫 질문 하나 하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혹시 요셉 씨는 송금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해마다 2005년에 처음 제가 1월에 제 하나님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나와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가족과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걸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 이후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해마다 계속 송금을 했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제 100만 원씩 보냈고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친구들한테 제가 외국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한국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미국 친구들한테는 그냥 우리 가족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저한테 그냥 꼬아주지도 않거든요. 저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6번 보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효자네요. 그죠? 자, 자유롭게 좀, 예, 말씀해 저는 일자리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일자리 직업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동영 전 후보께 주고 싶습니다. 올해 박 대통령께서 1월 6일 날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중에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동질감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있는데요.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 국어 연구 공동 모임 같은 거 이런 것을 남북한 간에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또 책도 정동영 전 후보께서 내셨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박요셉 강사께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요. 세터민들을 위한 국내 취업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세터민으로서 느낄 때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될 제도적인 내용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박요셉 강사께서 심탄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역시 이제 우리 요셉 씨가 머리를 깎아서 그렇지 뭐 머리 색깔이나 피부 색깔이나 외양으로는 남과 북을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또 70년 긴 세월이지만 또 사실 만나서 소통하면 통하면 금방 독일의 사례가 동서독이 처음에는 좀 동서독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오씨 동쪽 것들, 배씨 서쪽 것들 뭐 이런 약간 서로 경원시하는 그런 호칭과 그 문화적 갈등이 있었지만 이게 벌써 통일된 지 이제 24년째란 말이죠. 동독의 생활 수준이 서독 생활 수준의 9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회경제적으로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유럽에서 최강자가 독일이잖아요. 유럽이 지금 실업률이 높은데 유럽 청년들이 꿈이 독일 가는 겁니다. 독일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유럽에 30몇 개 그 나라가 있지만 독일은 뭐 단연 그 유럽 사회에서는 촉각대국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한 10년 동안은 통일 비용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사회 문화적 갈등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통합의 시간을 단축하려면 사전에 이제 사전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류입니다. 교류. 그러니까 이 교류를 지금 7년째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민주정부 10년 동안 교류 협력을 이제 속도를 계속 높여오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속에서 완전히 이제 5.24 천안함 뭐 이제부터는 동결로 들어간 지가 지금 여러 해가 됐죠. 하루빨리 사실은 중단된 그 화해 서로 악수해야죠. 교류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 또 지난주에 그 북쪽이 서로 남과 북이 비방하지 말자, 중상하지 말자,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데 이제 통수권자 대통령이 서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로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이 부재 중에 몇몇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또 뭐 일축하는 그런 그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때일수록 대남 도발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완전 이제 엇박자지요. 그러니까 1월 초에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말한 거, 아까 말씀한 민족 동질성 회복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북쪽에서 비방 중상하지 말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우리가 먼저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남 도발을 경계해야 된다.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철학의 문제죠. 철학 뭐냐면 결국 공존할 것인가 하는 그 확고한 철학을 지도자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귀결 된다고 봅니다. 서독 사람은 90년 통일,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해 그 전에 500만 명이 동독을 방문했습니다. 그 1970년 정상회담으로부터 90년 통일까지 20년 동안 그 숫자가 계속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까지 증가하면서 통일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50년 동안 이북 땅을 밟은 사람이 1953년 6.25 끝나고 나서 2000년 정상회담까지 그 50년 동안 2,500명이었어요. 2,500명. 그러니까 5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명 정도 이북을 간 거지요. 제가 통일부 장관했던 2005년 1년 동안 남쪽 주민등록증을 가진 분이 북쪽 땅을 10만 명이 밟았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게 남북관계사에서 2005년이 가장 많은 숫자의 우리 국민이 북쪽 땅을 밟은 해예요.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100만 명이 가게 되면 아마 질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할 거다. 100만 명이 북을 방문하고 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북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게 하는 뭐 복잡할 거 없다. 만나게 하면 되는 거다. 만나면 서로 부대끼면서 통일성이라는 게 회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째 일체의 만남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부터 바꾸는 것, 그것이 민족 통일성 회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탈북민 취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2007년부터 내가 북한에도 가지 못하고 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또 통일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주위에는 그 대부분의 그 탈북 대학생들은 대학에 갈 때 나는 통일되면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보면 패션 디자인 학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학 때는 좀 그런 패션 디자인이랑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 기업들도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기사를 막 보다가 이제 성주그룹이라고 이제 MCM 가방 패션 회사에서 그 회장님이 이제 기사를 봤는데 내가 죽으면 모든 나의 재산을 북한에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이분이구나. 내가 그분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 주위에는 이렇게 패션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회장님 회사에 가서 좀 인턴십을 하면서 이 친구들은 전문성을 배우고 그리고 회장님 회사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북한 친구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서로 이제 윈윈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회장님이 그 편지를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인사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인사과 과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언어는 통일에 대한 그런 되게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데 그 직원들은 아예 생각이 없더라고요. 탈북 대학생을 했더니 중국에는 탈북자를 이야기하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해서 그 한 6개월 동안 저랑 이제 제 주위 친구들 함께 해가지고 그 탈북 대학생 2명을 성주그룹에 이제 한 달 동안 방학 동안 이제 인턴십을 보내줬고 그 이후에 더 이어지지 못하고 끝났는데 좀 기업의 그런 문화가 저는 나는 왜 개성공단 가서 이제 창업을 못하지? 이런 상상도 가끔 하거든요. 나는 왜 개성공단 가서 창업을 못하고 개성공단에 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좀 탈북민들을 채용해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다양한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통일부에는 왜 탈북민이 없지? 이런 고민도 되게 북한 이탈주민 지원 재단이 많고 통일을 준비한다면서 왜 탈북민들하고 같이 어떤 뭘 하지 않고 되게 사회 곳곳에 뭐 통일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뭐 이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되게 많은데 이 분야에서 통일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부에서도 지원 준비를 해야 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외교통상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는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탈북민들하고 같이 실험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 가끔 제가 이제 뭐 취업 문의나 아니면 창업 문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전문가가 없어요. 이제 취업 부분이나 아니면 창업 부분에 정말 전문가들 그곳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고 또 고용노동부에는 그 탈북민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가 또 없어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데 10대부터 30대 북한 이탈 주민이 한 70%거든요. 22만 5천 명 중에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10%가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이 친구들도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또 안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그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그 업무를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북한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업무들을 함께 이제 좀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의 재배동 포위원장께서 또 우리 박열서 석근님 강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돈을 고향의 부모님한테 보내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습니까? 또한 그 돈이 1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 전액이 부모님 손에 전달이 됩니까? 도중에 일부만 전달되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엇박자 얘기하셨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사실 북한 당국에서 그 화해 제스처를 썼을 때 우리가 지금 1월에서 2월, 3월에 그 서해안에서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합니다. 이런 거라도 안에서 한 1년간 안 해줬으면 어떤 평화의 길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우리 오늘 통일로 가는 길, 대륙으로 가는 길 공공모임에서 한번 정부에 건의해본 생각도 있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질문하신 거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쓰긴 했는데요.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탈북민들 중에서 그 되게 계속 정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하지 말라고 이제 갖고 그래요. 그래서 너가 지금 사실 너희들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있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도 이제 가족한테 돈을 보내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를 안 합니다. 왜냐면 돈을 안 받았으면 다시 전화가 오고 돈을 받았으면 다시 전화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보내고 옛날에는 제가 돈을 보내려면 중국에 있는 그 중국 공산은행까지 갔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국민은행까지 가서 이제 보냈어야 됐고 그랬는데 중국에 이제 브로커가 한 명 있거든요. 중국에 브로커가 있고 여기에 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 가족이 있으면 제가 이제 브로커한테 이제 돈을 보내면 이 사람이 이 가족이랑 이제 같이 있는 이제 브로커한테 돈을 100만 원 받았다고 전화를 하면 이제 그 수수료 30%를 빼고 이제 7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되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갈 필요 없고요. 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국민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국민은행 계좌를 그냥 이제 보내면 거기서 바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문자가 오고 그래서 하면 10분이면 이제 북한으로 이제 송금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북한에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왜냐면 제가 작년에 그 채탐하우스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게 북한의 그 시장이거든요. 북한의 시장은 그 북한 정부가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군 그리고 그다음에 뭐 행정, 당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다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90년대 중반부터 필요한 생필품을 다 이제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9년에 이제 북한에서 그 화폐 개혁을 했었잖아요. 근데 화폐 개혁을 하고 되게 그 정권이 되게 불안했었어요. 왜냐면 화폐 개혁을 하니까 저도 화폐 개혁을 딱 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가족한테 송금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이제 그 북한 돈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바꿨냐고 되게 이제 화를 냈었는데 그래서 그 화폐 개혁 이후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북한 돈을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중국 돈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시장에서도 중국 돈으로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북한 시장 전체가 이제 그 중국 경제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그렇게 이제 그 화폐 개혁을 하면서 시장을 되게 시장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 화폐 개혁을 하면 국민들한테 뭐 이제 쌀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화폐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화폐 개혁을 해버리니까 되게 경제 자체가 막 혼란스럽고 그 이미 20년 동안 북한의 시장은 이미 커져 있고 이제 북한 정부가 이제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북한의 주민들한테 그러면 주민들의 그 백성들의 힘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 파일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참여정부 때는 그 돈이 안 들어갔나요?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 들어가서 돈이 뭐 더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돈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어차피 계속 들어갈 거예요. 연구 자료가 2010년 자료여가지고 그런데 탈북민들의 50%는 해마다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보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2만 5천 명이면 이제 대충 계산을 해도 한 120억 이상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정상적인 루트로 가서 아주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6번의 그 서울시 공무원 이제 간첩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언젠가는 이제 그게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처벌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10년 넘게 정부가 알면서도 이걸 그냥 입법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산 가족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안부를 묻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받아야 되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다음 달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리뷰에도 그 글을 쓸 때 북한에 있는 저희 가족도 북한 법을 위반하는 거고 남한에 있는 저도 남한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내가 가족에게 전화를 하거나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게 왜 위법이 되지? 라는 그런 계속 저 스스로 분단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모순이고 너무 많은 것들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다른 국민들은 그런 것들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저 스스로 이게 왜 위반이지? 되게 계속 질문하면서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1954년부터 발동되기 시작해서 올해로 60년인데 전 세계에서 보안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보안법 7조 찬양, 고무, 불고지 이런 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점에서 좀 열린 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살리지 못한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때 당에 있지 않아서 행정부에가 있으면 직접 손쓸 기회는 없었지만 그때 좀 현명하게 대처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이라도 걷어내고 그때 7조 폐지는 다 여야 간에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 입법으로 또는 형법에다 그 조항을 넣는 걸로만 갔었어도 이렇게 좀 기괴한 모습의 이런 보안법 체제는 아닐 텐데 여기서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을 보면 지금 마인주라고 하는 총통이 지금 이제 6년째 집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만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했어요.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잖아요. 이제 정상회담 하자고 요번에 제안했어요. 근데 6년 전만 해도 남북 관계가 앞서 있었는데 6년 사이에 대만 중국 관계는 확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송금해요. 마음대로 투자하고 마음대로 방문하고 작년에 700만 명이 서로 왕래했어요. 중국 사람이 500만 명이 대만을 방문했고 대만 사람이 500만 명, 중국 사람이 200만 명 대만을 방문하고 가고 싶은 사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주권 대만 사람 200만 명한테 영주권을 줘서 마음대로 와서 땅 사고 집 사고 콘도 짓고 살도록 아직 거기 법률적 정치적 통일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고통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못 가는가 라는 게 이제 제가 10년 후 통일해서 주장하는 그 핵심이고 얼마든지 또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이제 경험을 얘기한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요셉 씨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이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머리에 뿔난 개성공단에 처음 간 기업인들이 그 노동자 북쪽 노동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몇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니 내 머리 좀 만져보라고 뿔 있냐고
조셉 씨나 뭐 우리 모두가 뿔이 없어요. 네, 지금 변했어요. 또 안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 저 머릿속에 있는 북한과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북한은 많이 변해 있거든요. 말하자면 요셉 씨가 지금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창사를 뭐 물건 띄우다가 본인이 이제 패션업에 종사했다고 또 이제 옷장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면 단위까지 다 장마당이 선단 말이죠. 면 단위까지. 배급 체계는 평양 말고는 계획경제에서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배급을 못하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의식주를. 그런 상황이고 이제 농사도 집단 농장 체제가 거의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뭐 다 가져가고 그다음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배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농 작게는 한 5명, 10명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논밭을 띄워주는 거죠. 김영덕 씨 말로는 거기서 가령 쌀이 10가마가 났다 그러면 3가마를 바치고 7가마를 긋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라면 지대가 30%라는 건데 7할 그럼 뭐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식량 사정이 나아진 게 전에는 이제 텃밭 앞에다가 뭐 한 몇십 평 그러니까 집단 농장의 옥수수는 말라 비틀어지는데 텃밭에 있는 옥수수는 막 이게 크다. 텃밭은 이제 자기 소유니까 거기다가 뭐 오줌도 싸고 뭐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기른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텃밭의 힘을 별로 안 쓴다는 거죠. 왜냐면 집단 농장 가서 열심히 그걸 다 쪼개줬으니까 그 집안 한 2집이나 3집 이렇게 해서 쪼개줬으니까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면 70%를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현실 그 조건이 바뀌는 데다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비서가 그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보다는 정통성이 약하죠. 손자까지 내려와 버렸으니까 김일성 주석이야 창립자니까 그 자체가 뭐 북한 체제와 동일시되는 거. 손자가 됐으니까 정당성을 보완해야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총으로 장면 내각을 민주정부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으로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죠. 탱크 몰고 와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 했단 말이죠. 5.16 때 해가지고 이제 민정이양한다고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선거에서 대통령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그 헌법을 자기 손으로 만든 헌법을 폐지하고 종신 대통령제로 또 한 번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그러면서 그 정당성을 어디서 구했냐면 잘 살아보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제 이렇게 그걸 또 그리워하는 국민도 있는 것이 우리의 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김정은 체제도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부족한 정당성이 이제 좀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목표가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핵무력과 경제발전 이 2가지를 달성해야 되겠다. 근데 핵무력은 이미 핵무기는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든 뭐든 우리를 없앨 수는 없다. 안보 문제는 일단 한숨 돌렸으니까 경제에 집중하자.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최용해라고 특사를 중국에 보내서 전한 메시지가 우리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평화적인 환경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 전하고 그래서 이제 뭐 육자회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과 박근혜 정부는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받고 있는 확실하게 핵 포기하는 뭐 조치를 취해라. 그렇잖아.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정상회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무슨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이렇게 북을 계속 강압하면 북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희망, 그걸 희망사고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현명한 방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북이 정책 우선순위가 1번은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개선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우선 그 북한 내부의 그런 경제 상황, 경제 관련해서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예, 두 분 같이 질문하시고 답변. 네, 제가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 인터넷 아고라에서 매국노 저격수라고 한참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활동을 했던 네티즌이고요. 지금 이제 생업에 다시 종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동영 의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요.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지금 이 모임을 보고 이제 선배님 따라서 오늘 처음 와보게 됐습니다. 근데 정동영 의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먼저 대륙으로 가는 길은 당연히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겠죠.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자전거를 타고 육로로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대륙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대륙으로 간다는 이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상 이 진보니 보수니 이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친일 청산이 정말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그 누구 하나도 뭐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대한민국 정통성이 친일파들로 인해서 결국 민주 세력이라고 정권을 잡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는 불과 10년밖에 안 됐고 그 이후 세력은 계속해서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는 동안 이 대한민국은 정계, 재계, 그리고 뭐 학계, 의료계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1%라는 기득 세력이 친일파 세력인데 이거에 대해서 권력을 잡으신 분들 또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 하나 깊게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친일청산법이라고 해서 반민족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시다가 저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파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참 많은 그런 언론에 탄압을 받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친일 세력들에게 탄압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이런 운명까지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 누구 하나도 이 대한민국 친일파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득권이 친일 세력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정계고 재계고 학계고 언론계고 그 친일 세력들에게 돈을 안 받아 먹은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로 좀 그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친일 청산이 돼야지만이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동영 의장님 그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 박 교수님께는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건 북한에서는 과연 친일이 청산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우리 강재현님까지 질문하고 국민뉴스 칼럼니스트 강재현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양천구에서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제 수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했는데 그 대리운전이 공교롭게도 세터민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운전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는데 조선일보에 능가할 정도로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수 성향으로 변절했다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바뀌었는지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같은 세터민 입장에서 왜 그렇게 세터민 중에
보수 성향이 급속도로 최근 들어서 몇 년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박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의장님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장님이 독일 사례를 예를 들었어요.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지금 유럽의 제일 강대국이고 EU를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이끌고 있죠. 그러나 의장님이 빼먹는 게 있습니다. 독일을 그렇게 했던 노력은 우리가 상상 외로 엄청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스탈린 붉은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독일 제국의 천년 수도가 베를린이었습니까? 그 정통성, 역사성 때문에 옮긴 겁니다. 기도권을 만약에 소독이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수도를 이전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지금 메르켈 총리가 어느 출신입니까? 동독 출신입니다. 지금 삼선 총리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의 최고 지도자가 됐죠. 이런 선행적 조치, 즉 뼈를 깎는 자기 희생부터 해야 남북 통일이고 남남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양보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 기득권만 가지고 있으면서 세토미 이해할 수 있고 세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는 정착 지원금을 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의 뭐 생활비 정도? 굉장히 줄어든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성향 때문에도 보수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옛날에는 나무 오면 로또 맞았더라. 먹고 살면 하겠더라. 이런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속된 말로 자력갱 생활하는 이기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떤 하나의 희망이 꺾인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이 보수 세력의 부추김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의장님과 박 교수님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박유섭 씨 그 발전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강재현 씨가 묻고 있는 거를 이석기 의원 재판 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서 북한에서 살아봐라 또 사형시켜라 뭐 이렇게 하다가 판사가 그 감치 유치장에 집어넣은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면 귀를 막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꾸짖었다. 이제 우리 요셉 씨의 문제의식,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탈북민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들의 이런 행동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 사회에서 경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남한 사회가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일단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매국노 저격수님 이름이 아주 선명합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은 통일이 돼야 열리는 게 아니고 제 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년 후 통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제목 앞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괄호 열고 사실상 괄호 닫고 이걸 이제 뺀 거예요. 사실상 앞으로 10년 내에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가자. 그럼 갈 수 있다라는 현실적 처방인 건데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이제 라틴어로 the facto unification은 학술 용어예요. 학자들이 정립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 통일 상태는 대만과 중국이 지금 실현했단 말이죠. 고통이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정치적 통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0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건 대만, 중국까지 가자는 거지. 1년에 몇백만 명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산의 고통이라든지 송금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제 통일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이제 쉬운 환경이 된다 이것이고요. 근데 친일 세력들은 메카시즘으로 인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일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통일이 돼야 대륙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륙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이럴 수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통일과는 상관은 무관하게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기업과 북한 당국이 신의주하고 개성까지 철도, 고속철도, 그것도 고속철도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지금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왜 북이 차도 안 다니는 개성하고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놓고 고속철도를 놓겠어요? 서울을 잇겠다는 거죠. 이게 중국의 이해관계고 북한의 이해관계가 이제 함께 맞아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일을 향해 가야 하지만 대륙으로 가는 길은 그 전에도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말씀처럼
바로 친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 70년 동안 분단이 계속된 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아까 그 요셉 씨가 북에서 여기 와서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을 안 하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 해방 후에 남쪽 사람들도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치 청산을 하면서 독일은 그 민주학교라는 걸 마을마다 만들어서 민주주의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친일파를 그냥 그 정권 유지 세력으로 이어받으면서 이 친일파의 콤플렉스를 반공으로 덮었단 말이죠. 혹독한 그 반공 탄압, 이걸 가지고 친일파라는 그러니까 정통 정당성이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덮은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계속 종북몰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종북몰이의 뿌리에 친일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은 이미 지상에는 없어요. 다 지하에 있단 말이죠.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요. 그래서 물론 친일파의 박완서 선생의 소설을 보면은 친일파가 고등 관료를 낳고, 또 고등 관료가 해방 후에 또 기득권 세력을 낳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자식들은 다 집안이 풍지박산하니까 또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서울역 지게꾼으로 살아가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박완서 선생 그 소설에도 묘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남북을 비교할 때 그런 점에서 늘 이제 도덕적 그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따가 이제 북한 쪽의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요셉 씨가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저는 과거 지향적 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 지향적 청산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권력, 또 공직, 기회 이런 데 있어서 도덕적 기준을 친일의 문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잣대로 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친일이라는 게 기득권이나 그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 좀 도덕적인 수치심이라든지 부끄러움으로 남게 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갈등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친일의 찌꺼기를 걷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관련해서 뭐 수도도 옮기고 뭐 여러 가지 비상한 노력을 했죠. 우리도 사실 지금 통일 시대를 준비하려면 이제 정부도 해야 되지만 역시 출발은 26,000명 탈북 세터민 이분들부터 지금 26,000명 중에 70%가 기초생활수급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적응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포용 사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만 해도, 교회와 성당만 해도 한 10만 개 되나요? 7, 8만 개 될 텐데, 교회 2개, 3개가 우리 고향을 떠나온 분 한 분만 품에 안을 수 있어도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부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요, 예. 반민특위법을 하나 다시 만들어 주세요. 예. 저를 체포 그 결사대로 만들어 보세요. 후손들 처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뽑아야지. 자, 북한 얘기 한번 들어보죠. 북에서는 어떻게 친일파 문제를 다루는지. 저는 북한에서도 역사 교육을 받았고 남한에 와서도 역사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 그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가 되게 많이 많잖아요. 저는 좀 많이 근현대사는 많이 조작된 이제 역사 교육을 이제 북한에서 받았어요. 남한에 와가지고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 배운 거구나. 예를 들어서 그
1800년도에서 말에 있었던 부한말에 있었던 그 미국 무장 상사죠. 제너럴 셔머가 저희는 제너럴 셔머를 김일성의 이제 할아버지 김우무 선생님이 진두지 하셨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말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 배에 타셨던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초점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이제 저는 다시 이제 뭔가 뭐 이러면서 가끔 이제 제가 평화 교육을 갈 때도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평화 교육을 가면서 이 남한의 청소년들은 뭘 배우지? 도덕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도덕 교과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북한의 이제 항일투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항일투쟁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맞는데 이제 이걸 왜 숨기지? 네, 그리고 보천보 전투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너무 과대하게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정말 그게 뭐 이제 뭐 정말 위대한 작전이었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보천보 전투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남한에서도 남한 청소년들도 너무 그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역사 교육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북한군 그 장군들과 이제 남한군 장군들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군 장군들은 다 이제 항일투쟁했던 사람들이고 남한군의 이제 장군들은 다 이제 그 일본군 이제 장교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북한의 영화도 있거든요. 민족과 운명이라고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사실이더라고요. 남아요 보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그 친일파 청사는 진짜 확실하게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항일투쟁이잖아요. 백두산 줄기가 지금도 이제 그 백두산의 그 혈통으로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북한 사회를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건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은 확실하게 다 한 것 같고요. 남한에 와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많이 다예요. 다 친일파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분단이 해소가 되고 통일이 돼야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 분단 상태에서는 그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자 네. 성함이 강재현. 네, 강재현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북한에서 저희는 계속 세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토론이나 질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제 의견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남한에 왔어요. 저는 남북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해야 되냐면 배고프면 민주주의 이런 걸 생각 못 하거든요. 배고프면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계속 배고픈 걸 계속 어떻게 하면 다음 끼니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민주주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남한에 와서도 북한 탈주민들이 25,000명, 26,000명이 70%가 기초생활 수급자잖아요. 계속 어떤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저도 5년 이상 넘게 지금 10년째 돼서 대학 그 정규교육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함께 10년을 살았지만 제가 10년 동안 미국인 친구와 저희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많이 갔다 오고 이러면서 외국 친구들과 많이 교류를 나누고 이러면서 대화와 토론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제 알게 됐지. 제가 남한 친구들하고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뭐 실례로 작년 재작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선거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친구들이 이제 박원순은 이제 정부 빨갱이다 이런 걸 이야기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남한 친구예요. 왜 박원순 시장이 정부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국가범법 철폐하려고 뭐 이렇게 국가범법 철폐하려고 했는데 왜 정부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만 그렇게 이제 우편향적인 게 아니고 이제 남한 청년들도 그렇게 우편향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탈북민 사회도 제주에 있는 친구들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다 이제 그 새누리당 편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꼭 민주당 편만도 아니고 되게 진보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 대학교 가면 저희가 장학금을 받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들이 다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방위령 장학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장학재단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장학재단에 가면 뭐 수련회 가고 뭐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하는 게 다 이게 편향적인 시각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그 아까 작년에 그 촛불 이제 맞불 시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게 자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남한에 와서도 다른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없었고 독일처럼 그렇게 정치 학교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 탈북민들의 그런 탓이 아니고 그거는 이 다민족 사회가 지금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건 구조적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좀 장년층으로 갈수록 그런 부부 성향이 많고 그리고 이제 청년층으로 갈수록 되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이제 내가 치우쳐야 되겠다, 치우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면 물어본다는 거죠. 너는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면 저희는 소수자거든요. 저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숨겨야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나는 대한민국 아니어도 어디 가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자신감을 이제 찾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나는 문재인 의원을 이제 투표하겠어라고 나는 뭐 안철수 지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회에 적응 못할까봐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우편향 쪽으로 이제 쏠려가고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이제 탈북민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그런 체계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통일 준비를 조금씩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작하시 이제 시간이 너무 나가. 예? 하셔야 되겠어요. 예, 한마디만 하십시오. 김윤호입니다. 통일 공부를 좀 했어요. 아까 할 텐데 이제는 10년간 민주주의 진짜 교육 공부를 잘 하셨어요.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니고 탈북자 내 문제들이 많은가 합니다. 적응 문제들, 진짜 수포에 가고 탈북인 말투로 하니까 숨기려고 벙어리 흉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살하는 분도 있고 탈북 26,000명 관리가 국가적으로 큰 정책 문제고요. 지금 아까 의장님 말씀했지만은 듣기 좋은 말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남북 교류뿐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그 북한 영유아 임산부들에 대한 그 밀가루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까지도 지금 현 정부에서 이명박 때부터 거의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북한에서는 아니 절망적이고 이판사판 그런 상황이고 말로만 무슨 뭐
뭐 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소리고요. 그래서 아주 절박한 부분 실정이 돼 있고 남북 관계도 어떻게 보면 뭐 전쟁, 준전쟁 상태, 현 상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까지 겸해가지고 그래서 그 김한길 대표가 5.24 조치 천황함 때문에 이것이 남북 경제 민간교를 전면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막히가 있고 이산가족과 금강산을 함께 부활하자는데 남한은 금강산 안 된다. 5.24 조치와 사과함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말로만 양쪽에서 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1%도 가치 없는 말들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륙으로 가는 길에서 의장님 통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권위자 전문가 최고 우리나라 최고 분이시니까 통일단체인 대륙 가는 길에서 5.24 조치 좀 해제 정부의 철회를 요구하는 어떤 성명 같은 거 한번 발표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문가다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5.24는 사실상 지금 무효화된 전쟁이랑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지난번에 11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여기 왔을 때 현대상선, 코레일, 포스코한테 북쪽의 나진하고 소련의 러시아의 핫산 그 철도를 운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허가했단 말이죠. 이건 5.24 조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근데 5.24 조치와 상관없이 그냥 현대상선, 코레일, 포스코에다 허가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철회한다는 말만 남아 있는 건데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성명을 발표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원래 1시간 반 90분을 예정했는데 100분이 됐네요. 10분간 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면 우리 박효섭 씨 지금 쓰시는 말씨는 함경도 말씨인가요? 어디 말씨예요? 좀 많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2010년까지는 남한 말을 많이 쓰려고 되게 노력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제가 이제 북한 말을 일부러 써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이제 동생들이 막 부끄러워하고 이제 전처에서 내가 이제 일부러 함경부터 사투리를 쓰면 그래서 왜 부끄러워하냐?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북한 사람인데 왜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속은 북한 사람이면서 이제 겉포장만 하려고 했는데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닐까. 네.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발제문에 있는데 뭐 한마디만 인용하면서 끝낼게요. 강원도 태백에 요셉 씨 글에 있는데 대안학교가 있는데 통일을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대안학교에서 뭐 특별히 통일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학생들에게 다름을 수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협동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협동, 도우면서 어떻게 도우면서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교육. 이 대안학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효섭 씨 너무 감사합니다.